네, 이제 이어서 13장입니다. 13장은 기타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 강의고요. 13장에서 말씀드릴 바이러스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어, 우리가 엔테로바이러스, 이제 폴리오 바이러스가 속해 있는 그런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 아주 작은 바이러스부터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칼리시 바이러스, 토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게 이제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뭐 그런 바이러스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큰 어려움을 겪었죠. 여하튼 이 책에서 분류상으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그런 바이러스들인데, 이제 뭐 DNA 바이러스의 컨트롤이 되면서 이런 RNA 바이러스들, 변이가 쉽게 되는 바이러스들에 의한 질병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타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 세 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리시 바이러스입니다. 칼리시 바이러스는 컵에서 유래된 그런 이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바이러스 모양 자체가 어떤가요? 컵처럼 생겼죠? 그래서 라틴어에서 이제 컵에서 유래된 외피가 없는 27에서 한 38 나노미터 크기니까 굉장히 작은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게놈 구조도 앞에서 소개됐던 피코르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엔테로 바이러스나 폴리오 바이러스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바이러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속해 있는 지너스 속에는 베시바이러스, 라고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사포로 라이크 바이러스 이렇게 뭐 속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죠. 네.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많이 들어본 그런 바이러스의 이름은 여기 있는 노로바이러스일 겁니다. 이제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장염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로 유명한 그런 바이러스죠. 노로웍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가 그나마 여러분에게는 잘 알려진 바이러스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칼리시 바이러스에 노로바이러스가 속해 있는다.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휴먼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노로바이러스하고 사포로 라이크 바이러스, SV 바이러스인데요. 대부분 다 이 칼리시 바이러스의 특징은 워터본입니다. 그러니까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학 증상이 어떻게 보면은 뭐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대부분이고요. 전 세계의 장염이죠. 게스트로 엔테로라이티스라고 하는 게스트로 하면은 소화기관을 말하죠. 그래서 소화기관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50% 이상이 이제 노로바이러스, 노로웍이라고 하는 형태의 바이러스가 일으키게 되고요. 여기 외피가 없고 작은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게놈의 크기도 7,500개 뉴클리오타이드로 구성된 7.5kb 베이스의 양성가닥 RNA로 구성되어 있는 비교적 굉장히 작은 그런 바이러스고요. 유전자를 실질적으로 코딩하는 ORF라 오픈 리딩 프랩, 그러니까 실질적인 mRNA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코딩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노로워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ORF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하나의 폴리프로테인을 만들고 그런 폴리프로테인들이 바이러스의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절단이 되면서 각각의 단백질들로 재단이 돼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ORF가 이제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요. ORF1에서는 여기 있듯이 이제 non-structural protein, 헬리케이즈나 시스테인 프로테이즈 똑같습니다. 프로테이즈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절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때때로 이제 숙주의 단백질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듯이 피코르나 바이러스의 2A, ATPase나 3D 폴리머레이즈, 3C 프로테이즈 이런 것과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는 비구조 단백질들이 있고요. ORF2, 3는 여기 있듯이 뭐 알려져 있다, 안 알려져 있다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구조 단백질을 코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RF2는 바이럴 프로테인 1, 서브지노믹 RNA.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 RNA 파트 일부와 캡스 프로테인을
코딩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픈 리딩 프레임 3, ORF3는 단백질을 발현하는 단백질을 발현하는지는 알려지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 바이로 프로테인 2를 코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BPG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바이러스의 전사를 개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번역 시 EIF4E가 BPG에 결합하여 번역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마멀리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5 프라임에 캐핑이 돼 있죠. 메칠레이션 캡이 있어서 여기 있는 캡에 이제 리보솜이 바인딩을 해서 단백질 합성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 mRNA 백신에서 사용했던 그 특징이 바로 이 캡이 없는 대신 그 아이리스라고 해서 인터널 리보솜 엔트리 사이트라고 리보솜이 실질적으로 결합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요 노로바이러스는 그런 부위는 없고요. BPG가 요 아이리스를 대신해서 캡의 의존적 번역 기작과 유사하게 단백질을 어, 번역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가 바이러스입니다. 토가는 이제 웨피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말같이 딱 이미징이 만들어지죠. 마치 외투를 입은 듯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토가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알파 바이러스하고 루비 바이러스 두 종의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바이러스고요. 여기 신디비스 바이러스, SFB라고 그래서 어, 샘리키 포레스트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있듯이 대부분 숙주는 절지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절지라는 거는 곤충, 인섹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드기나 여기 있는 모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숙주가 될 거고요. 그 숙주를 통해서 여기 있는 조류 또는 양서류, 말 또는 루비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까지 숙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비바이러스는 대표적으로 이제 홍역을 일으킨다고 독일에서 발견이 된 그런 바이러스고요. 알파 바이러스는 대부분 다 이제 이 모기를 통해서 이런 절지동물에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역학 증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모기 절지류가 매개원으로 돼서 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인데요. 실질적으로 뭐 사람에게 홍역을 일으키는 루벨라, 루비 바이러스 말고는 그렇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RNA 바이러스의 특징이 항상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변이성이 강합니다. 변이성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바이러스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바이러스로 변화된다는 게 루비 바이러스가 엔테로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겉 표면에 인식하는 엔벨로 프로테인, 캡시드 프로테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에서 인식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식으로 이 원래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변이가 일어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쭉 따져가면은 메르스가 있었고요. 미들 이스트, 중동에서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심각한 질병을 일으켰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팬데믹을 일으켰던 중국을 매개로 해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브2라고 부르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코비드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외피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나중에 새로운 어떤 형태로 팬데믹을 일으키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토가 바이러스 계열에 속해 있는 알파나 이제 루벨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는 거고요. 실제 뭐 매우 정형적인 입자 구조라고 해서 아이코사 헤드런의 정 20면체 구조를 갖고 있고요. 캡시드는 T4입니다. 그러니까 T1이 60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부속품들. 60 곱하기 4 하면 총 240개의 캡시드 프로테인이 조합을 해서 캡시드를 구성을 하고 외피가 그 캡시드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 전자현미경으로 실제 찍은 토가바이러스의 단면이고요. 외피를 가지고 있죠. 엔벨로 프로테인이 겉에를 싸고 있고요.
그 안쪽에 이제 헬릭스 트랜스멤브레인,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캡시드 프로테인이 자리를 잡고 있고 바이럴 RNA가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심플하죠. RNA, 캡시드, 그리고 캡시드와 이 엔벨롭을 연결해주는 리피드 바이레이어, 이중 지질 구조.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의 구조는 앞에서 나왔던 엔테로바이러스와 상당히 동일한 그런 형태의 하나의 커다란 mR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살짝 바뀌었죠. 엔테로바이러스는 앞쪽이 스트럭처럴 프로테인이고 뒤쪽이 넌 스트럭처럴 프로테인인데 반해서 이 토가바이러스는 앞쪽이 넌 스트럭처럴 프로테인, 비구조 단백질이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효소들, 폴리머레이즈나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또는 프로이에이즈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 단백질 합성 요소를 얘기를 할 거고요. 스트럭처럴 프로테인은 구조를 담당하는 뭐 엔벨롭이 있으면은 엔벨롭 프로테인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또는 캡시드 프로테인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1kb 베이스 정도의 양성가닥 RNA이고요. 전형적인 양성가닥 RNA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플라비 바이러스의 게놈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RNA 자체가 해독이 돼서 이런 폴리프로테인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폴리프로테인을 바이러스 자체에 여기 NSP2라고 되어 있는데 NSP2가 프로테이즈 단백질입니다. 그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그 위치에 따라서 절단을 하면서 NSP1, NSP2, NSP3를 각각 만들게 되고요. 맨 끝에 이제 P4가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이 절단이 되고 다음으로 요 두 부분이 절단이 되면서 각각의 기능성을 갖는 프로테인으로 만들어질게 될 거고요. 스트럭처 프로테인도 동일하게 하나의 폴리프로테인을 만든 다음에 여기 있듯이 프로데이즈에 의해서 절단이 되면서 시그널 펩타이드 펩티데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단백질 아미노 액시드를 특정 아미노 액시드를 절단함으로써 각각의 프로테인들로 재단을 하게 됩니다. 이 앞쪽 부분이 이제 캡시드 프로테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뒤쪽 부분이 엔벨롭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토가 바이러스 요 예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신드비스 바이러스 아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전사 및 복제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RNA를 만들고 그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느냐를 이제 모식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지놈 RNA를 주형으로 해서 음성가닥 RNA를 합성을 하게 되고요. 이 음성가닥 RNA에서 뭘 만듭니까? 일부 트랜스크립션 어브 서브지노믹 RNA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앞쪽에 MG가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건 이 지노믹 RN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트랜스레이션이 되면은 스트럭처 프로테인들을 폴리프로테인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노믹 RNA에서 넌 스트럭처 프로테인들을 생산을 해서 만들게 되고요. 실제 유전자 복제는 요 네거티브 스트랜드를 만든 다음에 양성가닥 지노믹 RNA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스트럭처 프로테인과 넌 스트럭처 프로테인이 하나의 트랜슬레이션, 해독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듯이 각각 분리돼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노믹 RNA에서는 먼저 비구조 단백질이 해독돼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음성 가닥 만든 다음에 거기서 구조 단백질에 해당하는 지노믹 RNA를 만들고 이게 mRNA니까요. 거기서 구조 단백질들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돼서 그 두 작업을 한다는 거죠. 약간 서로 다른 ORF를 만들듯이 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한 곳에서 동시에 그 각각의 ORF가 작동을 원래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듯이 지노믹 RNA에서 비구조 단백질을 만들고 서브지노믹 RNA에서 구조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바이러스들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형태의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여기 있듯이 1960년대 어퍼 레스피라토리 트랙, 그러니까 상기도 쪽이죠. 상기도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발견이 됐고 비교적 증상이 약한 호흡기 질환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중요성이 낮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2급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급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1급이니까 3급 그 보호시설에서 지금도 3급 실험시설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고요. 코로나가 이제 크라운,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뭐 2003년도에, 2000년대 초반에 사스라고 해서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라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약간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잠시. 근데 뭐 한국은 김치를 먹어서 사스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팬데믹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했죠. 염기서열 상동성의 근거에서 세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어,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이제 마우스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 MHB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비드라고 하는 사스코브2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여기에 있는 1그룹의 이제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들이 몇 종류 있습니다. 여기서 감기와 폐렴을 유발하게 되고요. 뭐 2A, 2B 해서 나눠지게 되고 이 2B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사스 코브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초창기 2000년도 초반에 확인된 그런 바이러스고요. 폐렴을 일으키는 강력한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리고 3가 에이비언, 그러니까 조류에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인데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그룹 1하고 그룹 2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룹 1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미비한 그런 병을 일으키는 데 반해서 사스코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큰 폐해를 일으켰었죠.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감기 등을 일으키는데 상기도,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폐렴이나 뭐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3년도 중국 남부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캐나다까지 발병을 일으켰고요. 고열, 폐렴, 하이포, 하이폭시미아라고 해서 이제 저산소증, 폐렴이 일어나니까 산소 흡수를 못하게 해서 사망해 하는, 그래서 뭐 감염자 사망률이 44%까지도 굉장히 높게 영향을 미쳤던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외피는 세 종류의 외피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ME, S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고요. 입자의 이제 바깥쪽에 이제 돌출해서 왕관 모양을 유발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면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타겟팅했을 때 mRNA 백신의 서열도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서열을 이용해서 백신을 제조를 했습니다.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타겟이에요. 그리고 그 안쪽에 멤브레인 프로테인 M, S 스파이크, M 멤브레인, 그 다음에 E는 스몰 엔벨롭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엔벨롭 껍데기를 구성하는 프로테인입니다. 그 안쪽에 뉴클리어 프로테인, 뉴클리어 캡시드 프로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뉴클리어 캡시드 프로테인이 핵을 싸고 있는 캡시드 프로테인입니다. 나선형 캡시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의 사이즈가 꽤 큽니다. 100나노 이상이니까요. 뭐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사스 정도가 알려져 있었는데 사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2로 해서 저희에게 다가왔죠. 전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할 때, 그 포말에 붙어서 전파가 된다라고 알려졌고요. 실질적으로 에어본, 그러니까 공기를 타고서 전파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만 막으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의 증거는 마스크를 썼더니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2년, 3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다른 바이러스들이 다른
사람 간의 숙주 간의 전파를 차단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적응이 되겠다. 적응된다는 의미는 우리의 면역 체계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다시 감염이 된다라고 해도 질병에 아주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개놈 구조는 여기 있듯이 27에서 32 킬로베이스니까 3200개 꽤 큽니다. RNA 바이러스 중 가장 큰 크기의 RNA 분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듯이 ORF가 몇 개? ORF1A, ORF1B, 그리고 뒤쪽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배치는 진 1부터 진 2-2부터 7까지 총 뭐 7개의 유전자 구성을 얘기를 하고요. 전형적인 양성가당 RNA 구조입니다. 그래서 5' 말단에 캡이 있고요. MGG라고 돼 있으면 캡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폴리에이 테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얼핏 봐도요. 요 진 1 파트, ORF1과 1A와 1B는 대부분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비구조 단백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뒤쪽 부분이 여기 있듯이 S, 스파이크, E가 엔벨롭, M이 매트릭스, 뭐 이런 멤브레인이죠. 멤브레인을 구성하는 그런 구조 단백질들을 맡게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부분. 그래서 게놈 RNA 이외에 6개의 서브 지노믹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RNA를 지노믹 RNA라고 부르고요. 그 지노믹 RNA에서 mRNA를 또 생산을 하게 되죠. 그 따로 분리돼서 나오는 mRNA들을 서브 지노믹 RNA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게놈 RNA 이외에 6개의 서브 지노믹 RNA를 만들게 되고요. 이 서브지노믹 RNA는 대부분 다 뭐를 만드는 구조 단백질을 만드는 RNA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쪽이 ORF 하나, ORF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ORF1A, 1B 폴리프로테인으로 발현된 후 절달돼서 16개의 비구조 단백질을 만들고요. 뒤쪽이 서브지노믹 RNA로 각각 RNA를 만들어서 단백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구조 단백질이죠. 우리는 요 S 프로테인을 이용해서 백신으로 사용을 한 거죠. 사스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가 이 중국 쪽에서 시작이 돼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약간 캐나다까지 이제 영향을 주었었습니다. 이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분포고요. 한국 쪽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쪽에는 이 사스 다음에 메르스라고 해서 중동, 미들 이스트 레스피라토리 신드롬이라고 해서 어, 중동의 그 쌍봉 낙타에서 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메르스가 그래서 그거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감기, 열, 키드니, 뭐 신장 파괴하거나 호흡 질환을 일으키고 이제 폐 기종이나 아니면은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심텀이라고 했는데 장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죠. 호흡을 어렵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망까지 일으키는 증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글로벌 전 지구상으로 243 케이스가 보고가 됐고요. 그 중에서 93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인데 사망자 중에 81명이 다 여기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동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이름이 미들 이스트 레스피라토리 신드롬 코브2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메르스 코로나라고 부르죠. 근데 뭐 마침 이 중동에 여행을 갔던 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한번 큰 문제를 일으켰었죠. 근데 이때도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인데 뭐 많은 사람이 환자가 발생을 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이렇게 두려워했었는데 122명 실제 환자로 확인이 됐고요. 이 중에서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회복이 됐습니다. 뭐 대부분은 다 쿼런틴이라고 그래서 격리 수용이 됐지만 환자로 확인된 거는 122명입니다. 11명 정도 사망한 거니까
뭐 아주 심각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메르스 코로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죠. 우린 코비드 19이라고 부릅니다. 2019년에 유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코비드 19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2021년까지 큰 영향을 우리에게 미쳤던 그런 바이러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라이센스인데요. 자격증인데 여러분이 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일반 실험동물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급, 2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급 정도면은 일반적인 실험, 동물 실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기타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 칼리시, 토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 파트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RNA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쵸? 그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포맷이라고 하면은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도 존재를 하겠죠. 이 다음 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질병을 일으키는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는 대부분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렇게 다룰 거고요.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 종류 한번 지금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쭉 중요한 바이러스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맨 처음에 나왔던 그러니까 폴리오 바이러스, 뇌염을 일으키던 피코르나 바이러스, 아주 작은 RNA 바이러스라 그래서 피코르나 바이러스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RNA 바이러스,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필로 바이러스라고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필로 바이러스 계열이 있었죠.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바이러스 중에 앞에서 맨 처음 나왔던 뭐 헤파타이티스 A도 있었고요. A형 감염 바이러스, 그 뒤쪽에 C형 감염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제 B형 감염은 DNA 바이러스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타 바이러스라고 소개됐지만 이제 더 이상 기타는 아닙니다. 아마 더 많은 연구가 되고 그 내용들이 집약이 되면은 더 많이 실릴 수 있겠죠. 또 그러면 질문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시면은 질문 주세요. 지금 바로 답변 드릴게요. 뭐 더 이상 팬데믹이 없을까? 아니면 더 있을까? 뭐 요즘 일본도 그렇고 가끔가다 RSV라고 그래서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그러니까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라고 해서 가끔 나오는데요. 그럼 백신이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된 바이러스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백신을 개발한 회사에서 이슈화해서 이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그 바이러스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R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양성 가닥이던 음성 가닥이던 RNA 바이러스들은 변이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특히 이 RNA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 중에 겉 외피를 엔벨롭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은 쉽게 변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면역 작용으로부터 어, 이 회피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양한 질병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들의 추세를 보면은 점점 더 그 발병,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 대유행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바이러스가 쉽게 여러 장소를 퍼져나갈 수 있고,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엔 사람이에요. 국제적으로 하루 안에 대한민국을 출발하면은 한 바퀴 돌고 미국 갔다 유럽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190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문제를 일으켜서, 뭐, 독감의 위험성을 알린 게 1960년대였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킨 게 1980년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종플루라고 하는 2000년대 초반? 그리고 계속해서 그 독감 바이러스는 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추적 관찰을 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 이 팬데믹의 주기도 짧아지고 더 강력한 형태의 바이러스로 변종이 나타나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스나 아니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사스코브2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었어요. 2000년도 초반에. 근데 뭐 2010년도 초반에 메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이죠. 이 사스코브2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안에 세 번이니까 굉장히 빈도는 자주 일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앞으로 5년이 될지, 이제 코로나 일어난 뒤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다음은 또 어떤 바이러스가 이런 대유행을 일으키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있고요. 그러니까 좀 대처를 하면은 좋겠죠. 근데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는 하고 있는데 마치 이 바이러스의 연구도 유행처럼 하고 있는 그런 연구라 조금은 그때 투자와 집중이 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논의사항은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그러면 오늘 기타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음성가닥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톡으로 계속해서 말씀 나눠주세요.